자, 오늘은 21세기 현대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보시다시피 정상회담이 바꿔놓은 세상이 되겠습니다. 정상회담이 바꿔놓은 세상. 자, 보면 전 시간에 배웠던 거를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 시간에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생각나는 건 이제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방북을 했고요.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방북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이것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거를 화답을 하고, 4월부터 시작된 정상회담 개최 후 노력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사상 첫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려움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민족 화해와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의지로 인해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다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당시에 만났잖아요. 그 만났을 때 그 감동,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6.15 공동선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6.15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세상을 바꿔놓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려를 씻어낸 감동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에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쭉 갔죠. 쭉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비행기에 이륙하고 나서 북한 평양 공항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딱 30분. 그 정도로 엄청 가까웠던 남과 북이었는데, 실제 물리적인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남과 북이었는데 50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50년 동안의 분단 기간이 너무 허무해지는 그런 아주 짧은 시간이었죠. 평양에 도착한 대한민국 비행기의 모습이고요. 보시면 이제 저기 문을 열고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여기 맨 처음 나와서 이렇게 쓱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북한의 땅을, 산과 들을 한번 쭉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이제 쭉 내려옵니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이후에 회고록을 쓰는데요. 회고록에서 당시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북한의 조국 광선을 처음 보는 심정은 감개에 무량했다. 울컥울컥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꽃술을 흔드는 군중이 보이고 그들이 외치는 함성이 들렸다. 북녘 땅을 처음 밟았다. 무릎을 꿇고 그 땅에 입을 맞추고 싶었다. 그러나 다리가 불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자서전,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땅을 처음 봤는데 이 땅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땅에 입을 맞추고 싶었대요. 그 정도로 엄청 사명감, 북녘 땅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를 가지고 북한으로 간 거죠. 자, 실제로 여기 자서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북한의 많은 국민들은, 북한의 사람들은 이렇게 꽃술을 들고 환영하려고 이렇게 환영 인파가 공항으로 많이 나와 있었어요. 많이 나오고 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앞에 있고 이희호 여사와 함께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밑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누구일까요?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온 겁니다. 사실 남과 북의 첫 정상의 만남은 공항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일 대통령을 직접 마중 나옴으로써 역사적인 남과 북 정상의 첫 만남이 어디서? 공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렇게 만나서 서로 악수를 합니다. 포옹을 하고 악수를 하면서 가장 먼저 건넸던 말은 바로 반갑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 이 말을 하기까지 5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동안의 분단, 이때 당시 이제 55년이었죠. 55년의 분단 세월이 너무 좀 허무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북한 공항에서 군대의 사열을 받기도 하고요. 사열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군인들이 쭉 이렇게 있으면 그 앞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군인들이 경례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북과 적이라고 하잖아요. 적국의 가장 높은 수장에게 군대가 이렇게 경례도 하고 사열을 하는 그런 굉장히 이색적인 진기한 장면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직접 만나러 나왔던 것도 굉장한 이변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변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이변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 2차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같이 탄 거예요. 이렇게 같이 탈 예정이 없었어요. 같이 탈 예정이 없었는데 즉석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같이 타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같이 탔습니다. 두 사람이 이 차에 같이 탔어요.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은 어때요? 이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회담이 성과가 나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죠. 이게 누구의 의도일까요? 뭐 보나마나 뻔하죠. 미국의 의도겠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차 안에서 있었던 이 짧은 두 정상 간에 아무도 주변에서 누구도 없는 단 두 사람만 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서로 마음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차 안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아주 잘 모시겠습니다. 편안히 계십시오. 굉장히 배려 있는 말이죠. 이렇게 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김 대통령이 오셔서 내가 은둔에서 해방됐다. 은둔 생활에서 해방됐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해외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상 딱딱한 사람, 이런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런 상상을 했는데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보니까 어때요? 상대방을 배려해 줄 줄도 알고, 그리고 편하게 해줄 줄도 알고, 농담도 던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희호 여사는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명랑해 보였다. 그리고 좌중을 휘어잡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장관과 수행원들까지 배려했습니다. 이런 모습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남쪽에 김대중 대통령이 만난 정상회담이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박 3일 동안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 회의를 하면서 결국 2000년 6월 15일 우리가 알고 있는 6.15 공동선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6.15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안가 보기 약속인 거죠. 무슨 약속? 통일을 하자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이렇게 크게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장부터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빨간 밑줄 그어진 부분에 보이죠?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라고 하면서 5개 항이 있습니다. 5개 항. 다른 이 이후에도 정상회담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몇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선언문들이 발표됐는데 다 그 이후에 발표된 선언문들에 비하면 꽤 문장이 짧아요. 문장이 짧은데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1항부터 보면요. 남과 북은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자, 2항입니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세 번째, 인도적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고요. 네 번째, 남과 북의 경제협력 그리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뭐 국방장관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나왔던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실무회담들이 있어야 될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무회담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이제 항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짧아요. 짧고 문장이 길지 않은 그런 정상회담인데 여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항입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자주적으로. 우리가 분단이 어떻게 됐죠? 우리의 분단은 1945년에 우리가 원해서 분단이 된 건가요? 아니죠. 다른 나라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습니다. 해방된 직후 38선이 그거였죠. 그리고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리고 분단되는 과정 또한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통일되는 문제까지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들이 과연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서 힘이 강해지기를 원할까요? 단언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당사자인 우리 민족, 남과 북, 우리 민족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변국에서 우리의 통일을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합의를 얻어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 우리끼리 통일하는데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통일 문제는 우리끼리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을 6.15 공동선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통일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원칙이 뭐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이게 첫 번째 통일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통일의 방법입니다. 이 항에서는 통일의 방법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자, 읽어볼게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자, 중요한 단어 2가지입니다.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 2가지입니다. 자, 연합제와 연방제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왔는데 연합제와 연방제 통일의 방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일 방법. 우리나라가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남쪽에서는 연합제 통일 방안을 주장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연방제 통일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개가 달라요. 2개가 다른데 연합제와 연방제가 되기 전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 2가지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고 이 공통점에서 통일을 시작하자.
이런 내용이 2항의 내용입니다. 제 2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골치 아프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저는 바로 남과 북의 체제 차이라고 생각해요. 자, 남쪽은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있죠. 그리고 북쪽은 사회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 북이 자본주의를 흡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이 사회주의를 흡수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다 보면은 과연 우리는 자본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사회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란 말이에요. 당장에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자, 그러면 이것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았을 텐데 이거를 6.15 공동선언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6.15 공동선언 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의 문구가 나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자, 여기서 남측의 연합 제안 그리고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연합제와 연방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합제와 연방제는 과연 무엇이냐? 연합제를 먼저 살펴보면요. 연합제는 아세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세안이라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있습니다. 동남아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여기 뭐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러분들이 아는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다 동남아시아에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실제로 연합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연합을 맺어서 대략 한 10개국 정도, 10개의 나라와 그 다음에 제가 어제 확인해 본 바로는 회원 가입 후보국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총 10개에서 11개 정도 나라가 연합을 맺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서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문화 그리고 뭐 이런 공동체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연합을 꾸렸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연합제예요. 자, 그럼 연방제는 무엇일까요? 연방제. 연방제라고 하면 간단하게 가장 대표적인 연방제 국가가 바로 미국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 있는데 미국은 50개의 주 연방으로 돼 있죠. 연방에 미합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 아래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이 주들은요 서로 다 각자 법이 다 따로 있고요. 그리고 주에 따라 이 주들이 군대도 다 따로 가지고 있어요. 주방위군이라고 하죠. 미국뿐만 아니라 연방제 국가는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독일도 혹시 여러분 연방제 국가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독일도 연방제 국가예요.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연방제 국가인데 연방제 국가의 특징은 밖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이 50개의 나라로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독일도 밖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밖에서 봤을 때는 한 개의 나라, 하나의 나라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각자 연방을 이루면서 서로 각자의 뭐 법이라든지 이런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연방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방제와 연합제의 차이, 가장 큰 대표적인 차이는 밖에서 봤을 때 하나의 나라로 보이면 이거는 연방제, 그리고 여러 개의 나라로 보이면 이건 연합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연방제와 연합제는 뭔지 알겠는데 여기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자라고 6.15 공동선언에서 이야기했죠. 자, 그럼 공통성은 과연 무엇일까?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면요. 저는 바로 인정과 존중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아세안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서로 다 국가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정치 체제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법도 다릅니다. 연방제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뭐 주마다 방위군이 다 따로 있고 주마다 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서로 우리 법이랑 너희 법이랑 다르니까 우리 법 따라 너희 그만해. 혹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는 사회주의고 너희는 자본주의니까 너희가 자본주의 포기하고 사회주의로 와. 아니면 사회주의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합제와 연방제의 가장 큰 공통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서로 합의를 하면 되겠죠. 합의된 만큼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남과 북이 통일을 할 때도 바로 이런 방향에서 통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체제가, 남과 북은 서로 체제가 다른데요. 서로의 체제를 포기해, 서로의 법을 포기해, 서로의 문화를 포기해 라고 한다면 통일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통일을 하되 서로의 체제는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겁니다. 사회주의를 또는 자본주의를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6.15 공동선언 2항의 내용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연방제, 연합제, 합쳐서 연합연방제라고 이야기할게요. 연합연방제로 통일을 하면 어떤 모습이냐. 자, 지금은 남측의 자본주의 정부와 북측의 사회주의 정부, 두 개의 정부가 있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정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연합연방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연합연방정부는 무엇을 하느냐? 이 두 정부가 합의한 만큼의 권한을 갖는 거죠. 처음에는 이 권한이 굉장히 작을 거예요. 많은 권한을 줄 수 없어요. 왜? 처음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믿음을 쌓아가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뭐 개성공단을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 금강산 관광을 가본 경험도 있듯이 서로 만나다 보면 이런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도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연합연방정부의 권한을 좀 작게 가져갔다가 나중에 합의가 되는 만큼 연합연방정부의 권한을 점점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연합연방제 통일인데, 이 연합연방제 통일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통일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통일로 만들었다. 당장 내일이라도 합의만 된다면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권한만 주는 연합연방정부라도 세우기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통일이 천천히 됩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최소화되겠죠. 독일의 통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한꺼번에 통일이 돼버렸습니다. 자본주의의 서독이 사회주의 동독을 흡수하는 형태로 통일이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독의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도 했고 사회적 혼란도 엄청 심해졌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연합연방제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연방제 통일 방안 6.15 공동선언의 2항은 통일의 방법을 이야기한 그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6.15 공동선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통일의 원칙과 통일의 방법을 둘 다 합의를 한 거예요. 통일의 원칙과 통일의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원칙은 뭐?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방법은 뭐? 연합제한과 연방제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 여기서 통일이 출발한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통일의 이정표다. 이대로만 여기 나와 있는 약속대로만 따라가면 어디로 갈 수 있다? 통일로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일의 이정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디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자, 이렇게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많은 게 바뀌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2000년에 있었으니까 20세기 말에 20세기 마지막 해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20세기 마지막 해에 있었던 일인데 이로 인해서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남과 북의 만남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전까지 남과 북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만날 수 없었어요. 근데 만남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익환 목사님,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문익환 목사님,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임수경 학생, 그리고 이쪽은 이제 황선 학생, 당시 학생이었죠. 이 세 사람이 평양을 갔다 왔던 사람들이에요. 북한에 갔다 왔던 사람들입니다. 언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평양을 갔다 왔는데 어떻게 갔을까요?
물론 나라에서 허락해 준 건 아닙니다. 나라에서 허락해 주진 않았고요. 어떻게 갔냐면 해외를 통해서 이렇게 쭉 돌아간 거예요. 해외를 여기 들렸다가 뭐 어디 다른 나라 들려서 마지막에 평양으로 이렇게 딱 들어간 겁니다. 왜 이렇게 가요? 아까 얼마 만에 간다 그랬죠? 서울에서 평양 가는데 30분이라고 그랬어. 30분이라고 그랬는데 평양을 30분의 거리에 평양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뺑 둘러서 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가요? 못 가게 하니까. 못 가게 하니까 이렇게 간 거죠. 이 사람들은 왜 갔을까요? 만나야 통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통일을 합니까? 이 세 사람은 통일을 너무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바랬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북한에 가서 만나자. 근데 못 만나게 하니까 그래도 나를 만나야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평양으로 간 겁니다. 이 세 사람은 평양에 갔다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평양에 다녀와서 물론 바로 잡혀갔죠. 판문점에서 바로 국정원에 의해서 연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듯 2000년 전에는요, 평양에 한번 갔다 오면 구속을, 법적 처벌을 각오해야 했어요. 북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법적인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런 만남이 너무 많아졌어요. 진짜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자, 여기 있는 사진들은요 청년학생 대회의 사진입니다. 위에 사진은 남북의 청년학생들이 만났던 사진이고요. 아래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죠? 민족통일대축전이라고 써져 있죠. 6.15 5돌. 6.15 5돌이면 2005년이겠네요. 2005년에 민족통일대축전이 열렸습니다. 여기에도 남과 북이 같이 함께 참여했어요. 특히나 청년학생들의 모임이 많았습니다. 청년학생들이 진짜 자주 모였고, 청년학생뿐만 아니라 노동자대회, 남북노동자대회, 남북농민대회, 남북여성농민대회, 남북 무슨 학술대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2000년 이후에. 그래서 남과 북이 실제로 만남이 많아졌다.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겠죠. 이걸 느끼고 이 사람들이라면 통일할 만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 통일이다 라는 말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를 실제로 실현해보는 그런 만남들. 그래서 2002년에는요 2002년에는요 부산 아시안게임이 열렸습니다. 부산에서 열렸겠죠. 물론 부산에서 열렸겠죠. 근데 이때 북한의 응원단이, 대표단과 응원단이 여기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2003년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북한의 대표단과 응원단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도 이때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이렇게 북한 응원단이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 옆에 저희를 같이 막 응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뭐 우리는 저쪽에서 하면 우리 쪽에서 하나다 짝짝짝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응원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었죠. 어디 북한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서로 말을 합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게. 근데 이때는 이런 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2014년도에도 보면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렸는데 이때 북한의 대표단들이 내려와요. 그리고 2018년에는 어땠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죠. 여기에는 남과 북이 단일팀을 만들었고요. 남과 북이 이렇게 있는데 단일팀을 만들었고, 그리고 남북이 공동 입장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너무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든 게 바로 6.15 공동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결의말 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24차 협의라고 되어 있죠. 최소한 몇 번을 만난 거예요? 최소한 24번을 만난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결의말 큰사전이라고 남과 북의 공통된 사전을 만들자라고 국어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국어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결의막 행사전을 만들었고요. 만드는 과정에서 어때요? 당연히 만나야겠죠. 당연히 만나야 되니까 공동편찬위원회를 이런 과정에서 통일에 대해서도 각자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산가족. 2000년 이전에도 이산가족 상봉은 있었어요. 종종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뭐 굉장히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더 자주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죠. 자,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만나게 되었다. 이런 게 첫 번째 변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큰 변화는 바로 개성공단이 되겠습니다. 개성공단이 뭡니까? 개성에 있는 공단이죠. 개성에 있는 공단. 근데 여기 개성공단의 사장, 기업가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남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죠. 남과 북 경제협력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과 북 경제협력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서 개성이란 공간을 내준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공장 만들어라. 공장 만들면 우리가 일하겠다 라고 해서 남과 북이 서로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겠죠. 일을 하다 보면 아유, 말도 못할 일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서 서로 이 사람들이 통일의 씨앗이 되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개성공단이 되겠고요. 개성공단이 왜 가능했다? 2000년 공동선언 이후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돈을 못 벌면 기업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유는요,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너무 싸요. 인건비가 너무 싸니까 여기서 돈이 들어갈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인건비가 싸지면 물건의 가격이 낮아질 수 있겠죠. 가격이 낮아지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굉장히 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게 있어요. 근데 그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돈벌이 수단이다. 달러박스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개성공단, 북한이 그럼 과연 이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했느냐, 이거를 좀 살펴볼게요. 개성공단의 초기에 이제 논의가 진행될 때, 진행될 때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200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이거는 남한에서 우리가 200달러 주겠다, 한 달에. 200달러면 얼마예요? 20만 원 좀 넘나요? 한 달 월급을 20만 원 좀 넘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싸죠. 말도 안 되게 쌉니다. 근데 남쪽에서는 그래도 한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20만 원, 200달러를 딱 이야기했는데, 북한에서는 우리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50달러만 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건 돈 때문에 하는 사업이 아니다. 북한에 있는 노동자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물어봐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일하는 거는 돈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경제 협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돈을 벌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돈을 벌려고 했으면 200달러를 제안했을 때 50달러로 깎아요? 본인이 직접? 그럴 리 없겠죠. 그래서 개성공단이 북한의 돈벌이 수단이었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6.15 공동선언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과 북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도 6.15 공동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남북 철도가 연결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남북 간의 당국자 간의 뭐 국방장관 회의, 국회 회의, 외교 당국자 회의,
뭐 이런 것들, 실무작법 회의도 엄청 많아졌고요. 그래서 남과 북이 실제로 만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물론 여러 번 생겼고요. 자, 이렇게 2박 3일의 굉장히 짧은 만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만남이죠.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때 발표된 6.15 공동선언으로 인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어때요? 북한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 못 믿을 사람들, 이거였다면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에는 통일의 동반자, 함께 협력해야 할 대상, 이렇게 바뀐 거죠. 자, 6.15 공동선언이 이처럼 엄청난 성과를 남겼는데요. 6.15 공동선언이 이러한 성과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6.15 공동선언은 최초의 약속이 아닙니다. 남과 북 최초의 약속은 따로 있어요. 7.4 공동성명,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 이전에도 1900년대 분단 이후에 50년 사이에 두 번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7.4 공동성명과 남북 공동합의서. 여기에서도 통일의 원칙이라든가 통일의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야기 안 한 게 아니에요.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성과가 나지 않았어. 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6.15 공동선언은 어때요? 약속이 지켜졌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더라도 이거를 지켜진 약속과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다르다. 이 이후로도 많은 몇 차례 정상회담이 더 있었습니다. 뭐 2007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2018년 이렇게 해서 그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15 공동선언 포함해가지고 총 5번의 공동선언이 있었는데 이 약속들이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약속이 지켜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남과 북의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모두 지켜지면 그게 바로 통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아니면 평양 합의 이런 것들이 좀 잘 지켜져서 남과 북이 통일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